우리가 가야 할 제3의 길은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In der Nacht vor allem zu den Alpen noch Schnee.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현 문제점과 그것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 구체적으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관련된 정책들을 몇 가지 알아보고 그것이 갖고 있는 현실적 한계나 문제점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뭐 미시적, 거시적 총괄평가를 하기 이전에 잠시 이 도표를 좀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어주십시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현행 정책들을 추진해 나간다면 앞으로 소요될 비용이나 매출의 변화의 규모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저임금 10,000원을 인상했을 경우에 드는 비용, 근로시간 16시간을 단축했을 때 드는 비용,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을 때 드는 비용을 다 합치면 무려 464조 7천억 원이 됩니다. 이 규모는 올해 우리 정부의 예산이 428조 8천억 원인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예산입니다. 그에 대해서 공공부문의 인력 확충이라고 하는 뭐 어마어마한 그런 예산까지 더한다면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가 사회적으로 투여되는 것인데, 이러한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도 최소한의 경제 효과가 없다면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제2의 IMF 같은 경제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치밀하게 이제 계획을 보완해서 문제점이나 한계점들을 수정해 나가야 될 게 지금 숙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좀 우리가 시사받을 점이 뭐냐면, 지금 독일 컨설팅 회사인 롤랜드 버거라는 그 컨설팅 회사에서 우리나라 지금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 몇 가지 비판적인 제안을 하는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한마디로 속도 조절과 세부적인 방침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돼서는 2020년까지 1만 원을 무대뽀로 그냥 올리는 거 못 박지 말고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소비자 물가나 근로자 생계비, 임금 상승률들을 명확히 하면서 점진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령, 산업, 지역, 직능별 차등 적용과 함께 최저임금 사활 및 범위도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이나 뭐 숙직수당 이런 것들을 포함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돼서도 2021년 7월까지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게 상당히 빠른 속도라는 겁니다. 선진국이 예년에 했던 거에 비해서 너무나 급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상당히 우려된다. 따라서 과도적인 예외 조치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이 정착하고 연착륙하려면 전체 부족 인력의 55%를 차지하는 종업원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해서 주당 최대 8시간의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된다. 고용과 해고 문제에 있어서 너무 그동안에는 근로 안정성만을 추구해 왔는데 기업이 투자를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이려면 노동의 유연성도 좀 완화해주는 그러한 동시병행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임금 체계와 관련돼서도 우리나라 임금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연공제 중심의 경직된 체계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성과급, 직무급 중심의 체계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조언을 하고 있고요. 현 정부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좀 수술해야 될 과제가 있지만, 그것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전이라도 일단 현행 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이나 이러한 여러 정책에 대해서 좀 이 보고서를 참고해서 좀
궤도 수정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미시적 평가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거시적 평가를 이제 하자면, 지금 현 정부는 공무원의 증언이라든가 단기 공무원 일자리 확대 같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은 혈세를 퍼붓는 보유이식 파퓰리즘 정책으로 지금 너무 강화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오히려 청년 실업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자, 이러한 정책을 좀 지향하고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추구해야 될 방향성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OECD 보고서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249명 이하의 중소기업 고용 비율이 무려 87.2%나 됩니다. OECD 최고예요. 반면에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OECD 최저입니다. 대기업을 100으로 했을 때 32.5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지불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저는 그와 관련돼서 일단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이제 독과점 대기업이 이제 불공정 거래를 지금 또 반복듯이 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다단계 하청 계열 구조를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하청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한다든가, 물가가 인상돼도 그것을 반영 안 하면서 소위 하청 기업에게 비용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한 문제들을 개혁하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내에 지금 뭐 100대 기업이나 5대 그룹 계열사에서 국내 일자리 창출을 하는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세부 계획들을 세워서 기업들을 잘 견인하고 감독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저는 오히려 소득 격차가 더 확대되고 일자리가 감소되는 그런 비관론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정말로 경각심을 갖고 현재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그냥 마냥 시간이 갈 때까지만 기다려보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위에 많은 조언이나 충고들, 여러 가지 실질적인 데이터들을 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단기적으로 고칠 건 고치고 또 장기적으로 개혁해야 될 과제들을 정확하게 도출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한 대안이 무엇일까를 모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성장론은 민간 일자리 주도의 격차 해소 성장론이라고 모두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민간 일자리 주도의 격차 해소 성장을 위해서는 한 12개 정도의 핵심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기 정책과 중장기 정책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보고 계획을 세우고 차분하게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 교정해 나가는 이런 피드백 과정 속에서 완성되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자, 그와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먼저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금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근데 앞으로 10년 안에 5인 미만, 정말로 가장 임금이 적은 사업장과 500인 이상의 사업장의 임금 격차가 70% 정도로 어떤 격차가 좁혀지는 그런 것들이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재는 근데 31.3%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대기업의 76% 수준이니까
그거에 근접하게 좀 따라잡자 이러한 좀 목표를 세우고요. 그를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과제가 필요한데, 첫째는 하청단가 물가연동제. 지금 뭐 원가에도 못 미치는 그런 하청단가를 일방적으로 뿌리매기고 심지어 동결 수준이 아닌 인하까지 강요하는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 횡포 이런 것들을 건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다단계 하청 수직계열화된 구조가 너무 지배적입니다. 이거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중소기업, 영세기업들 간에 먼저 협동조합을 좀 만들고 그것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3차 이상의 밴드는 좀 구조조정해서 정말 이 근로자들에 대해서 초과 착취를 하는 그러한 한계 기업들은 좀 사실상 퇴출이 좀 불가피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러한 퇴출 한계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서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는 걸 전체적으로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거에 대한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협력이익 배분제의 법제화. 이 부분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정운찬 총리 시절에 이제 도입됐다가 사실 유명무실화 됐다가 지금 다시 이제 꺼내 들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 부분이 뭐 초시장적 정책이다 하고 말이 많지만 사실상 정부가 시장에 대해서 과도하게 개입할 필요는 없지만 또 현실적으로 급박한 경우에는 또 정부가 적극적인 또 개입을 통해서 시장의 실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능동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좀 현실적으로 효력이 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민간 대기업이나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 이제 노조가 꽤 있고, 그런 경우에는 뭐 연말에 뭐 성과급 같은 성과 배분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상 지금 중소기업 노조가 없는 경우나 지불 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에는 꿈도 못 꾸는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과 민간의 이러한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기업이나 이제 공공 부문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자의 성과급 몫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대신 그들이 가져간 몫을 중소기업, 영세 근로자들이 못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소기업이 협력이익 배분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삼성을 비롯해서 13대 그룹의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현실화하기 위해서 좀 같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합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양극화된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공공, 민간 부분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죠. 이 부분을 줄이려면 정부의 외적인 이 강제도 가끔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합의와 이 노사 간의 자율적인 그 대타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착륙을 시키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를 위해서 저는 일단 산별노조가 이제 법제화돼야 되고 노사정의가 활성화돼야 된다. 그리고 하우 상박의 임금 협약을 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뭐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래노총에 뭐 산별노조가 있습니다만 사용자 단체들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고 협상이 의무화가 안 돼 있어서 교섭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산별노조의 가입을 좀 중소기업, 영세 노동자들도 자유롭게 마음 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가 정착이 되야 됩니다. 적어도 산별노조가 획기적으로 확대되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산별노조가 산별협약을 만들면 그것을 효력을 전체 산업이나 업종에 확대하는 그런 산별협약 효력 확장제 이런 거라도 마련이 돼야 됩니다. 자, 그를 통해서
일단은 산별노조 차원에서 스스로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임금 인상의 폭과 그 다음에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좀 자율적으로 노력함과 동시에 또 여러 최저임금 문제나 주 52시간제 노동제 이 정착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특히 이 엄청난 예산이 되고 앞으로 정부 재정 적자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러한 문제와 국민연금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장차 일원화, 통합을 해나가야 될 텐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신규 채용자부터 이제 실행을 하면서 점차 비대한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공무원의 특권을 폐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그런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중재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산별노조라든가 노사정위 이러한 사회적 합의기구들을 그리고 특히 산별노조에서의 이러한 노사 간의 임금 협상 과정에서 좀 대기업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임금을 실질적으로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금 주체가 대폭 확대할 때까지 대표 완화할 때까지는 하우 상박의 원칙에 입각해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이런 부분이 임금 인상을 많이 하고 대기업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물가 인상분 정도만 반영하는 명목임금 정도의 인상만 하는 거로 끝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임금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편법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임금 체계를 단순 명쾌하게 개편해야 되고 그러면 비정규직이 오남용이 근절될 수 있는 그런 유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전체 노동시장의 이제 임금 기준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해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 시스템과 문화를 새롭게 개혁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소위 그 비정규직을 이제 소위 임금을 제대로 안 주면서 임금 차별을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당 기업들이 이제 많은데 그러한 그 비정규직의 오남용이 이제 근절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금 체계 개편하고 비정규직 오남용을 근절하려면 무엇보다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리고 표준화된 직무급 임금 체계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고 제대로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루빨리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들어서 강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호봉 차이로 인해서 임금차가 너무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 되고요. 또 공공기관 공무원들 지나친 호봉 상승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실상 이제 임금이 생산성에 비해서 너무 높게 책정되는 거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개선돼야 됩니다. 또한 NCS라고 국가 직무능력 표준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제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의 소위 표준화된 직무임금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요새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 유행이죠. 그것과도 NCS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 대학교 스펙, 학벌 이런 걸 기준이 아니고 능력에 따라서 제대로 보상받고 임금이 결정돼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NCS 제도는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방향성에 관련된 제도이고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나라가 호주인데요. 호주 같은 경우는 숙련도를 기준으로 12등급의 직무급 임금 체계를 제시하고 그 기준이 보편적으로 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발전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민간 대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야 됩니다. 지금 5대 그룹이 향후 한 300조 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기로 약속을 한 바 있죠. 그것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견인해야 합니다.
지금 상위 100대 기업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평균 46%로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국내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투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해서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하고 소득 격차 완화하기 위해서는 뭐 이러한 두 가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일단 한시적 조치로서 청년 고용 할당제를 민간 대기업에서 적극 실시해야 된다. 적어도 신규 채용할 때 10% 이상 청년을 의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고용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하는 청년 고용 할당제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공공 부문에서는 3% 이상의 의무 채용에 대해서 의무는 아니죠. 채용을 공고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실현되고 있는 데는 14%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그런지 좀 원인을 좀 규명을 하고요. 공공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강제 조항으로 좀 발전시키고 민간 대기업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한 만큼 그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책을 청년 고용 할당제를 통해서 한번 유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야지 공시적 열풍이 사그러지고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으로 뭐 대기업에 대해서 압박이나 뭐 의무만 강조하지 말고 또 글로벌 대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새로운 경제 영토를 좀 넓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이제 글로벌 대기업이 몇 개 있는데요. 사실상 자료 찾아보니까 올해 기존에 18개가 있었는데 9개로 축소됐답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한 이런 나라에서는 영토도 좁고 시장이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이 중소기업 강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의 확대가 동시병행돼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는 이 대기업들에게 정부가 너무 이제 강한 규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개혁하고 특히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부가가치를 많이 올 수 있는 산업이나 업종의 아이템들을 전문화해 나가고 그리고 산학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과감하게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그것들을 투자함으로써 우리나라 글로벌 대기업 시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지 우리나라 경제 지속 가능한 발전도 가능해지고 특히 복지에 대기업이 우리가 많은 세금을 걷고 있는데 또 복지의 지속 가능성도 글로벌 대기업이 육성됨으로써 가능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뭐 참 일단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와 관련된 건데 저는 우리나라가 소득 격차가 해소가 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이 성평등 지수가 향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성평등 지수는 세계 최하권입니다. 이 여성 차별이 심하다 보니까 일가 가정의 양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제가 살펴봤듯이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50.8%밖에 안 됩니다. 남성의 71%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장차 돌봄 가치가 인정되는 그런 국가 모델로 가야 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같은 나라는 이 돌봄 가치가 사적이나 공적 영역에서 공동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서 특히 육아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를 위해서 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증가하고 그 과정에서 정규직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가 가정에 양립할 수 있게 하려면요. 일단 육아의 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즘 파행을 걷고 있는 유치원이랑 어린이집 이 비리 사태 이런 거 사실상 국공립 타가서 건실한 국공립 타가서가 제대로 뒷받침 못해주고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국가가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 일정한 적극적인 역할을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경력 요성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력 단절로 인해서 비정규직이라든가 저임금에 시달리고 여성 근로자들의 새로운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새로운 노동시장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이런 경력 여성, 전문직 인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비정규직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여성 노동자들이 살아나가는 그런 것들이 숙명이 되지 않도록 계속 축소해 나가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출산율은 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봅시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네덜란드에서 핀란드까지 사실 북유럽 민주주의 국가, 복지 국가들이죠. 이들이 이제 돌봄가치 인정 모형 국가라고 하는데 이들 나라의 이제 노동시장 참여율과 학교 출산율을 비교해 보면은요.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그런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성이 뭐 직장 일을 하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애를 안 낳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봄의 가치가 인정받고 성평등 지수가 높으면 노동시장 참여율이 학교 출산율과 양의 상관관계에 이른다라고 하는 실증적 지표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가 여기 맨 꼽습니다. 이제 성평등 지수가 터무니없이 낮아요. 뭐 0.52밖에 안 됩니다. 2를 만점으로 했을 때 간신히 뭐 50점 넘는. 그러니까 출산율이 뭐 1.01, 뭐 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북유럽 돌봄가치 인정 국가 같은 경우에는 성평등 지수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출산율도 이제 높아지는 이러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고 그 다음에 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의 사회 같은 걸 포함한 성평등 지수를 높여야 된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 그 소제목으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제 학벌주의 타파, 교육개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진학률이 뭐 70%가 넘고, 이게 중소기업 안 가고 대기업, 공기업만 가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이 고등학교만 나와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을 생각하니까 대학을 길을 쓰고 가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나 전문대를 졸업한 후에도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자신의 능력과 기회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중소기업을 기피하지 않는 그러한 관행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 생각은 예전에 뭐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들고 나왔던 공약 중에 하나인데 저는 학제 개편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 중심의 이 교육 체제죠.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는 아이들의 특성에 기초한 특성화 교육, 그리고 진로 탐색이나 직업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이제 도표를 보시면 요게 지금 이제 학제 개편, 교육혁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6년, 뭐 중등 3년, 고등 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치원을 좀 더 일찍 들어가서 2년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를 5년으로 단축하고, 중등도 5년으로 단축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로 탐색학교 2년 당기거나 또는 직업학교 2년을 당기는 이러한 2년의 과정을 거쳐서 대학을 갈 사람과 전문적으로 취업으로 갈 사람, 이렇게 지금 구분해 나가는 이런 것이 더욱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입시 지옥으로부터 탈출시킬 수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이 중소기업에서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것에 부응하는 학제 아니겠는가. 물론 학제 개편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조건도 같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저는 우리나라가 앞부분에서 이제 통계에서 봤듯이 자영업자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자영업자를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속 가능한 자영업이 이루어지도록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요, 이 다산다사의 악순환 구조입니다. 즉 2013년에서 2015년까지 보니까 75만 개가 만들어져서 71만 개가 폐업했습니다. 너무 구조적으로 불안정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 가계 소득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산다사의 악순환 구조가 아니라 소산소사의 구조로 재편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직장 재직 기간이 OECD 최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조기 퇴출 규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령 때까지 직장 좀 보장 받아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65세까지는 정년을 연장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임금 피크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생산성에 비례한 임금을 지급하면 뭐 기업에게도 큰 부담 안 되고 특히 근로자들에게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더욱더 유익한 제도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정부가 이 고임금 공무원 확충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중단돼야 하고요. 대신 60에서 65세부터 노인인데, 아무튼 현재 정년퇴직하고 남은 5년 기간 동안 전부 자영업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고 최저임금 공공근로 일자리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아무튼 공공부문을 축소하자는 입장이지만 적어도 이 60에서 65세 이 사람들의 자영업에 몰려가지고 과당 경쟁으로 거기서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것이 더욱더 차선책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이 요새 급격하게 오르고 나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뭐 이익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고용이 축소되고 뭐 이러한 문제가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이 가맹점의 로열티가 너무 비싸다든가 아니면은 이 가게세, 지대, 이게 비쌉니다. 그리고 카드 수수료 이런 것들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좀 구조적인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뭐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닌데, 그래서 10년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좀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12대 핵심 과제와 관련돼서 이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을 퇴치해야 된다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들의 이 빈곤율은 이 45.1%입니다. 76세 이상은 60.2%. 근데 OECD는 평균 10.6%밖에 안 됩니다. 이 너무 격차가 심하죠. 우리나라 현재 사실 노인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아닙니다. 지금 노인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 걸 그것을 지금 입증하고 있는데요. 10만 명당 50.8명이 지금 자살하고 있습니다. 세계 압도적 1위입니다. 뭐 일반 자살률도 뭐 25.8명을 OECD 1위지만 노인은 뭐 2배를 띱니다. OECD는 평균 11.6명.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2030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갑니다. 지금은 이미 지금 뭐 14%가 넘어서 이제 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올해부터. 그런데 또 몇십 년 안에 초고령 사회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몇십 년 안에 1000만 명이 넘는 노인 인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도 지금 뭐 5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26%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60세 이상의 노인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이유가 일단 35%가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35%가 신체 질환이고 지금 이 11%가 외로움과 고독인데 이 세 가지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은 아프고 병들어서 시름시름 아픈데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도 못 가고 그러니까 죽고 싶고, 근데 누가 가족에서도 요새 너무 각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가족이 해체되는 추세고 또 정부도 돌보지 않고 그러니까 외롭고 고독한 이러한 것들이 지금 긴밀하게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반 자살률뿐만 아니라 노인 자살률이 급증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경제력을 상실한 노인들 같은 경우 보십시다. 뭐 70세 이상 넘어가면 또 급격차가 폭등합니다. 80세 이상 무려 113명이 자살합니다. 정말 젊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고 자식들
부양하느라고 정말 고생 뼈빠지게 했는데 나와 결국 자신한테 마지막에 돌아오는 것은 배신과 버림, 상처뿐입니다. 자, 이것이 진짜로 인간다운 삶과는 아무 인연이 없는 인간 지옥의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하려면 노인 인구가 이제 무려 앞으로 지금 500만 명이 넘고 1000만 명이 넘어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노인들의 이 빈곤 문제를 좀 해결하고 또 노인이 소비의 주체로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현재 지금 일하는 노인들이 지금 있는데 노인 한 30%가 있습니다. 그 중에 65.3%가 최저생계비 마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냥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입에 풀칠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인구의 75.5%가 50만 원 미만을 받고 있습니다. 연금 몇십만 원 받아봐야 택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노인 일자리도 늘리고 그리고 노인연금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고령사회가 오기 때문에 이것도 초고령사회가 오기 때문에 저는 65세에서 70세에 맞는 100만 원짜리 일자리도 창출하는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연금 수령액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노인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말 이 극단적인 자살을 퇴치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그것이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이고 정말로 이 천민자본주의가 아닌 함께 상생하는 호모 심비우스적 인간이 살아 숨쉬는 그런 박애자본주의가 되는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뭐랄까 이제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소득주도 성장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민간 일자리 주도의 격체 해소 성장론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 생각이 많이 부족하거나 틀릴 수도 있고요. 다만 오늘 제가 이 제기한 비판이나 대안적 문제 제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토론과 종합을 통해서 참으로 바람직한 정책이 빨리 도입돼서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민생 파탄, 경제 대란이 일어난다라는 우려들이 많은데 그냥 말로만 우려하고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지성을 모아서 적어도 이 경제 파국을 막기 위한 초담적 협력을 하는데 저의 오늘 이러한 문제 제기들이 시발점이 돼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한 마음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제3의 길 정치학 아카데미 3강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에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